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와서 에너지를 좀 먼저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기 위해서 오늘 좀 일찍 왔는데요.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인사를 따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워크 디렉터 최도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자님이 아까 브리핑 해주는 게 너무 유용했거든요. 제가 3월 1일 날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3개월 있다가 꽉 채우고 들어왔는데 금을 생각을 못했네요. 먼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음에 갈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오늘이 그 어떤 때보다 많이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 뭐 강의야, 제 주업이 강의는 아니지만 강의도 그래도 꽤 오래 했고 컨설팅을 계속 하긴 했는데 정말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모시고 제가 앞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러웠고요. 저는 뭐 이 어떤 제목은 이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의 조직 문화 이슈와 대안이라는 좀 거창하게 제목을 만들긴 했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의 글로벌하게 어떤 이슈들이 한국 기업들 포함해서 어떤 이슈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들, 조직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른 회사들 혹은 글로벌리 어떤 대안들을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소개해드리는 게 오늘 강연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하는 일은요,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 스마트 워크라는 부분의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워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좀 일을 시대에 맞게 스마트하게 하자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정말 뭐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들어오고 또 오픈 방식으로 기업 문화가 변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코로나가 있으면서 재택근무, 리모트 워크, 하이브리드 워크까지 이렇게 또 기술도 많이 또 발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고려해서 어떻게 좀 스마트하게 시대에 맞게 일할 수 있을까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는 이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걸 다루지만 좀 구체적으로 가면 그 일을 하는 공간, 주로 이제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컨설팅과 설계를 하는 스마트 오피스 분야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코로나 기점으로는 특히나 하이브리드 워크, 재택근무 혹은 리모트 워크가 관련된 부분들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일하는 방식의 문제나 리더십의 이슈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컨설팅 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조직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겁니다. 제 초창기 때 2011년 이때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외국은 어떻게 해요? 이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성숙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없고요. 우리 조직이 지금 어떤지 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그 조직에서는 지금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그리고 어떤 철학, 가치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직원들은 뭘 원하는지 이런 내부적인 조사들을 좀 먼저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을 이제 그에 맞게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수직적이다 하면 그게 공간에서 또 이루어지는 공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간적으로 풀기도 하고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간 관리자들의 이제 일하는 방식이 이전에 리모트 워크라든지 이런 비대면 업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그냥 구글 서치를 하거나 AI한테 물어보기만 하거나 이렇게 컨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보다 조금 더 먼저 이것들을 실행했던 회사들, 국내에도 이제는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해외에 많이 있는, 그래서 시행착오가 이미 많은 회사들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혹은 못했는지, 이런 것들 직접 물어보고요. 초창기만 해도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을 주로 많이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이 많고 성숙
된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이제 국제 무대에 가서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한 사례나 한국 사례를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 넷플릭스 덕분에 한국이 많이 알려져서 저도 많이 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다른 목적으로 갔지만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부장님께서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저를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왕 간 김에 저는 이제 미국도 있지만 유럽 쪽에 좀 더 많이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어떤 인사 관련된 기업 문화 관련된 이슈들이 뭔지 좀 많이 물어보게 됐는데요. 재밌는 게 사실 뭐 예전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뭐 가깝게는 한 3년, 4년 아니면 제가 시작했던 한 15년 전만 해도 어떤 HR과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유럽 쪽과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이슈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어떻게 좀 탈피할 것이냐,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것이냐, 어떻게 인재를 우리 회사에 데려올 거냐, 이런 좀 조직 내의 어떤 효율성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슈였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비교했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더 구성원들이 좀 다양하게 그 다양성이 존중받을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곧 이 문제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 혹은 자율근무 환경이라든지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어떤 걸 펼쳐야 될지, 이런 전반적으로 좀 자율, 평등, 다양,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전히 이런 이슈들이 각각의 회사들에 있지만, 이제 나라별로 있지만,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좀 이 이슈들이 통합이 됐다 그래야 될까요? 네, 모아진 경향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바로 하이브리드 워크, 그다음에 밀레니얼과 젠지라고 하는 Z세대, 그리고 인공지능이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인공지능은 뭐 단순히 어떤 업무 효율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3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각각의 키워드에서의 발생하는 현재 지금 HR과 관련된 조직 문화 관련된 이슈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좀 풀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아는 거 말고 좀 잘 몰랐던 것들 위주로 좀 뽑아봤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자료를 먼저 보내드려야 돼서 보내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그래서 아마 지금 자료에 보고 계신 거는 그때 만든 거고, 중간에 제가 이제 저희 가까운 그 HR 뭐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CEO분들께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여쭸더니 다 아시지 않을까? 이런 말들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자료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에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인데요. 뭐 아마 이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제는 시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되긴 했지만,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계신 건 아무래도 팀워크의 약화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얼굴을 봐서 소통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다. 혹은 뭐 그렇게 소통하는데 리소스가 좀 많이 든다. 그다음에 뭔가 일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 같다.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팀워크의 약화와 관련해서는 이것들을 푸는 방식이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느냐, 혹은 어떤 뭐 철학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결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워크로 인한 팀워크 약화를 보는 관점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소개라기보단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 팀워크가 저하가 됐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대면을 적게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그게 원인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이 연결성을 느끼거나 우리가 하나다, 하나의 공동체다, 팀이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함께 한다라는 어떤 느낌인데, 그것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전제가 되어서 뒤에 어떤 해결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많은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워크 이후에 좀 많이 자주 봐야 되잖아 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 보는 기회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것 자체는 뭐 올바른 방향인데요. 그 기회들에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좀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우선 왜 팀워크가 하이브리드 워크 이후에 좀 약화가 됐는지를 보면 우선은 기존에는 사무실 안에서 우리가 내가 일하는 책상 말고도 뭐 탕비실이라든지 요즘엔 또 막 라운지도 되게 잘 돼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복도 왔다 갔다 할 때 또 로비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회사의 팀원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연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있구나라는 그런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죠. 상당히 뭐 일주일에 3일, 4일, 길게는 진짜 일주일 전체도 다 그 재택이나 혹은 사무실 밖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우연한 만남을 통한 유대감을 이제 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또 기존에는 우리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혹은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소통이 비공식적으로 되곤 했는데 이제 어려워졌죠. 그래서 실제로 일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뭐 이거는 이 팀원들이 상사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계신 분들도 또 조직 구성원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감정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 소통이 조금 조심스러워졌고요. 또 이전에는 같이 있다 보면 뭐 제가 일단 포크가 하나 모자랄 수도 있고 뭐 전원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곤 했었잖아요. 그런 즉각적이고 비공식적인 도움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협업을 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많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이고 좀 무거워졌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여야 하는 특히나 초반에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경험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걸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이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방향성은 사실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죠. 기술이 이만큼 발전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온라인 자체에서 좀 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라기보다는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언어 공부들 뭐 아직까지 학원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앱을 통해서 틈틈이 이렇게 하는 직장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알려졌는데 듀오링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가격도 저렴하지만 전 세계 언어를 다 배울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데 이 듀오링고 저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프랑스어하고 스페인어를 배워야 돼서 이 팔자에 없는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 많은 한국의 앱들을 제가 받았지만 사실은 보통 1개월 이상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듀오링고는 지금 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제가 뭐냐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쌓여요. XP가 쌓이는데, experience가 쌓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때그때 랜덤으로 정해지는 어떤 리그라고 해야 되나요? 왜 게임도 보면 이제 리그가 있잖아요. 점점 올라가는 그 리그에 이렇게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다음 리그 올라가기도 하고 못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좀 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친구가 되면 이번에 무슨 리그에서 뭐 1등 했네? 축하의 인사도 또 보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유치하잖아요. 저는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유치한 것 때문에 1년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자잘한 어떤 경험들, 이런 자잘한 교류가 굉장히 뭔가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슷하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SA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활동 같은 것들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만들어서 핵심은요, 게임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상황을 보고 응원해주거나 뭐 축하해주거나 성취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핵심이고요. 또 레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직원들이 자신이 만들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내부의 사이트 같은 데 올리면 다른 직원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게 상품화가 이제 되는 것까지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렇게 좋아요를 하고 누군가가 내 것에 좋아요를 하고 또 댓글을 달고 하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의 교류들 함께 무언가를 성취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작지만 쌓이면 굉장히 큰 어떤 그 끈적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반면에 오프라인에서 모일 때 예전처럼 맨날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모일 때 확실하게 모이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저희도 예전에는 모이면은 일을 먼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코로나 전에는 늘 모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 모이는 기회 자체가 되게 드물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일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래서 모이면 일단 그 시간의 반 정도는 교류를 한다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시간을 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서.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이제 자피어 같은 경우에는 100% 온라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그리고 이제 자주 하는 경우는 3개월마다 한 도시에 아예 모두가 모여서 뭐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주 혹은 며칠씩 모여서 같이 업무를 하고 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포인트는 업무가 아니라 생활인데요.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거고, 스포티파이라든가 이제 핫자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좋은 환경이 좋은 곳에 리트릿이나 워케이션을 갑니다. 이 단어를 조금 설명드리면, 워케이션이 이제 일을 하면서 휴식을 한다라고 해서 워크 플러스 베이케이션에서 워케이션이고, 리트릿은 좀 더 일이라는 부분을 조금 빼고 이제 몸이나 정신의 어떤 그런 힐링 혹은 휴식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들이 매년 이제 이왕 모이는 거면 좋은 휴양지에서 좋은 환경에서 모여서 우리 같이 서로 좀 부딪히자라고 하는, 뭐 예전에 워크숍하고 좀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그때보다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적고요. 그 개인들이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유럽에서 3월 1일 날 들어왔는데요. 3개월을 꽉 채우고 들어왔는데 그중에 1개월은 저희도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나 저희 파트너들하고 먼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었고요. 2011년부터는 좀 정식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이 기후가 좋다는 게 얼마나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었던 곳은 거의 여름처럼 낮 온도가 한 19도, 18도 이랬었는데 저 다시 와가지고 좀 감기가 다시 걸렸는데요. 매년 겨울에 물가도 조금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또 유럽이기 때문에 볼 것이나 문화는 좀 좋고, 그러면서도 원격 근무가 하기 편한 저희는 이제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 가서 2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엄청난 워크숍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워크숍은 일주일에 한 번? 뭐 혹은 2번 정도밖에 없고, 보통은 이제 숙소 자체가 이렇게 자연과 많이 접해 있는 그러나 편리한 곳이어서 이렇게 아침에 가서 해 뜨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참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 비전도 세우고, 저희가 워크숍에서 하는 걸 여기서 개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자연 속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매일 아침하고 이제 오후에 프로그램이 하나씩 있습니다. 운동하는 프로그램, 여기는 이제 요가라든지 아니면 뭐 테니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참가를 합니다. 100% 자율이라서 뭐 출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한국 시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부딪히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함께하는 경험들이 확실하게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더 조금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현지의 작가들을 모시고, 사실 프로필 사진 필요하지 않은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되게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은 게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잘해서의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자신감을 조금 쌓으면서 동시에 추억도 쌓고 감정도 교류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성취 그리고 감정의 교류인데요. 실제로 한번 어떤 모습인지 제가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1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이번에 다녀온 거는 제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자료가 아직 안 나왔고, 작년이죠. 1년 전의 모습입니다. 뭐 어딜 대단한 데 가지 않고요. 제 숙소에 있는 앞에 있는 해변에서 저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또 숙소가 이때는 저택이어서 그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 프로그램들도 있었고요. 사람이 참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를 하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맛집을 가는 것도 굉장히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그 안에서 교류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가는 뭐 몸을 움직이거나 이제 저희 자세 교정 이런 프랙티컬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땀을 내보면서 서로가 몸으로 교류하는 시간, 또 자연 속에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했고요. 또 인근에 일주일에 한 번쯤은 놀러를 가야죠. 네, 유명한 데도 같이 가서 식사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의 문화 중에 플라멩코가 있기 때문에 플라멩코로 유명하신 선생님을 이제 모셔서 직접 숙소에서 같이 워크숍도 해보고 뭐 저렇게 배운다고 춤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런 경험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훨씬 더 협업을 한다거나 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에서는, 기자님 커플도 오셨었어요. 아까 기자님 나오셨었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은 영국에서 1년 동안 부부가 연수를 받고 계신데, 이제 여자분은, 삼성물산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휴직하신 상태고, 이제 남편분은 기자이신데, 매형의 기자신데, 영국에서 이제 연수 받으면서 계시다가 왜 오셨냐 그랬더니 영국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날씨가 안 좋아서 겸사겸사 여기 프로그램이 약간만 돈을 더 보태면 되기 때문에 더 낫다 하셔가지고 오셔서 가족이 이제 함께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실무진들이 많이 1차 때는 오셨고, 그다음에 2주 후에 한 2차에서는 CEO 분들 이제 많이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재밌었던 게 사실 저희는 뭔가 큰 게 한 게 없어요. 이 판을 마련한 거랑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마련을 해준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 돌아왔거든요. 그분들끼리 많이 되게 친해져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만나시고 또 그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협업하시는 걸 보고, 야, 이거 서로 살을 좀 부대끼고 이렇게 어떤 일적인 거 외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좀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런 어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기회들을 이렇게 경험이나 성취, 작은 성취들로 좀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팀워크의 이슈들이 조금 기존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좀 드리고자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요, MZ입니다. MG. 굉장히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좀 지겨워질 법도 한 단어이기는 한데, 특히나 이제 세대들이 우리의 업무 공간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HR이나 기업 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너무 일하기 같이 힘들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기존에 계셨던 세대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퇴사율이 아주 많이 올라갔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세대로 인한 이슈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MZ세대 입장에서는 저는 좀 제 역량을 많이 키우고 싶은데 이 일을 계속해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하는 방식에 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회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긴 하죠. 자, 이 이슈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보려고 하냐면요, 이런 로열티가 줄어드는 것, 회사 충성도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퇴사율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하게 이들의 인내심이 부족하다거나 요즘 세대들이 이렇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가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는 이 조직과 회사와 한 개인의 관계가 바뀌었구나라고 봐야 좀 더 다른 대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제 회사는 더 이상 내 삶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의 아버님, 어머님이나 아니면 저만 해도 회사에 굉장히 로열티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뭐 인생을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바치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세대들은 더 이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배경을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 뭐 좋은 리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리더조차도 사실은 이 조직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 개인이 역량을 가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 성장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대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컴퓨터를, 인터넷을 굉장히 익숙하게 접했고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는 세대고,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세대죠. 스마트폰은 보시면 알겠지만 매뉴얼이 없잖아요. 이거 보면서 막 매뉴얼 보면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스스로 배우거나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잘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아예 기존 세대들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이 성장과 자율성의 두 키워드가 기존 조직의 어떤 문화와 이제 부딪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가 일어난다던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방면에서 조금 시선을,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인재들이 소위 말해서 인재들을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하면은 오게 할까, 그래서 오래 머무르게 할까에 신경을 썼다면, 즉 인재 유치의 소유에 굉장히 힘을 기울였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저 인재를 함께 협업하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인재가 나갔다고 하면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인재는 다른 회사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보다는, 물론 여전히 이제 중요한 역할은 고용이 필요하지만 고용보다는 활용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보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스마트 오피스나 스마트 워크를 위해서 처음 길게 출장을 갔을 때 2010년, 11년도에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어떤 원래 프리랜서여서 그들을 고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전문가이시고 또 저처럼 실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도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빌려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렇게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로 가면 훨씬 더 여기에 전문화된 뭐 어버크라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실제로 한 기업에서 이제 최근에 그 대형 유통 클라이언트에게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인재들은, 다른 역량들은 많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모델링, AI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어떤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내부에.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 회사는 이제 국내에 사람들을 뽑지는 않았고 글로벌 플랫폼에서 뽑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그런 필요한 역량들을 영입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을 만약에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보통은 이제 3개월, 6개월 하면 이제 중요한 시간 다 끝나잖아요. 유지 관리인데 그때도 굉장히 높은 그런 비용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율을 좀 가질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 회사의 사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소위 인재들을 빌려 써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 핏이 맞는 것을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회사로 넘어오는 그런 좀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재의 소유보다는 활용에 좀 집중하는 방향의 전환이 약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성장이었잖아요. 성장이면 결국 뭐 자기 개발, 교육 이런 키워드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기존에는 그리고 현재도 많은 회사들이 이게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 시켜주는데 많이 집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한 기회들이 많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큰 복지였고. 근데 지금은 이 개개인들이 가지는 역량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전문화되고,
마이크로화된 부분도 있고 또 그 개인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이나 좀 수준이 다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죠. 외부의 서비스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주는 것이 이 인재들에게도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돈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 교육을 만들어주는 거 반은 이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약간의 비용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썼지만 우리 이제 TV를 볼 때 이렇게 MBC, KBS 몇 개 채널만 없을 때는 앉아서 그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넷플릭스 가서 뭐 또 다른 어떤 사이트를 가서 보고 싶을 때 보시잖아요. 자기 취향에 맞게. 콘텐츠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것처럼 교육도 좀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이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일을 할 때 그 근무 시간 내일 때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터뷰를 해보면 직원들이 이제 이 사내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 그런 걸 얘기할 때 업무를 하거나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교육을 받아야 돼서 이게 업무가 중단되는 게 힘들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딱 교육의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휴넷 같은 경우에는 이 주 4일제를 도입한 다음에 실제로 오히려 우리가 MZ 세대라고 이제 칭하는 그 세대들의 어떤 회사의 입사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사율이 상당히 많이 2년 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거여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기사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라밸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세대들과 좀 합을 맞춰 나간다라는 그런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재가 이제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필요할 때 협업을 하는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인재들을 유인하는 최고의 복지는 성장, 그리고 자율성, 이 두 가지라는 것들을 좀 가져가신다면 아마 회사에 맞는 또 제도라든지 혹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AI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AI는 제가 더 이상 중요성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는 이제 구성원 자체 인력이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AI 때문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빠른 정도가 아니라 즉각적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수에 제한이 없고 비용은 너무 많이 절감이 되고 결과는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AI에 대한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 AI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하고 있는가인데요. 실제로 AI를 이제 회사에 도입하거나 혹은 이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좀 수렴이 됩니다. 이제는 혼자 일을 하거나 혹은 사람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AI랑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보안의 이슈는 또 다른 이슈니까 여기서는 조금 치워두고요.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윗선에서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AI와 관련된 인사이트,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오늘 얘기는 이제 AI는 사실은 단순한 답변을 하는 정도로는 인간을 넘어선지 저는 너무너무 꽤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편견이 없는 의사결정 대안들을 특히나 이제 위에 계신 분들에게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발전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점을 두려고 합니다. 실제로 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을 하셔도 지금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수집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AI가 사실은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데이터와 AI가 합쳐지면서 의사결정 자체를
조금 이거는 위협적이긴 하지만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2019년에도 이게 미국 국방부에 도입이 되긴 했는데 여러 이제 국방부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CIA라든지 이런 곳에서 최근에 또 이 AI로 의사결정 내리는 걸 도입을 해서 왜 전쟁 중에는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굉장히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진주만 공격, 진주만 습격 같은 경우도 사람의 의사결정에 오류가 나서 사실은 그런 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또 오류, 이런 것들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혹은 이미 도입을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AI가 그냥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말하거나 지금 의사결정 내려야 될 걸 얘기하면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실은 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기존 회사의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사실 말은 쉽게 드리지만 중요한 이유가 초반에 저희가 이제 협업 얘기를 많이 스마트워크에서 하면서 각 조직이나 부서의 자료들이 많이 좀 공유가 활발하게 돼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반발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시는 조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아예 완전히 통합이 되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가 지금 뭐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이 멀다 하고 발전하는 그 AI가 의사결정의 대안들을 이제 의사결정자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 대안들의 특징은 편견이 되게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 감정이 좀 많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 대안들 중에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와 같이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환경 구축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단계고요. 동시에 이것들을 활용하는 건 결국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에서도 기존에 뭐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교육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들을 개념적인 것들을 이렇게 강의로 듣는 것보다는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 그때 이제 AI와 같이 소통하는 방식. 왜냐하면 AI와의 소통은 저희가 이제 AI 뭐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활용도를 보면 어떤 곳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사실 AI 이거 별거 아니네. 검색하고 별다르지 않네. 이런 결과를 내는 조직이나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을 빠르게 내는 조직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이나 의사결정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 다르게 설계하는 부분을 저는 오늘 방향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의 인사이트는 데이터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이 AI와 협업하는 문화는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는 조직에서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 의사결정의 결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 있다. 저는 이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각각 하나하나가요, 정말 막 1시간씩 얘기를 하고 사례를 들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오늘 계신 분들의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키워드들이나 전체 흐름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이제 깊게 파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입니다. 꼭 오늘이 이제 HR과 관련된 분들이 계셔서는 아니고요. 사실 이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왜냐하면 이전에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 뭐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이 다 자동화가 되고 또 AI가 생각을 해서 결정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더 사람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이 조직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회사 자체가 구성원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을 때 이 회사에 남아있을 혹은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HR이 기존의 어떤 제도들을 그냥 뭐 그대로 인재를 관리하고 조직에 있던 질서들이 잘 지켜지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의미 있는 경험회장, 학습회장으로 회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는 이 HR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다만 그 역할이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